그는 내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혁명 준비 작업의 가장 비밀스럽고 복잡한 부분까지 말해주었다. 파울은 좌익혁명운동 단체인 MIR에 속해 있었다. 중도좌파 성향인 APRA와 결별한 루이스 데라 푸엔테우스에다가 설립한 조직이었다. 쿠바 정부는 MIR에 100명분의 장학금을 제공해 페루 학생들에게 게릴라 훈련을 시켰다. 당시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대립하던 시절이었고 쿠바는 마오쩌둥 노선으로 기울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소련과 연합했다. 미국이 쿠바에 엄격한 봉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장학생들은 파리를 거쳐 목적지로 향해야 했고 파울은 그들이 파리에 잠깐 들르는 동안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느라 동분서주했다. 나는 그런 병참 업무에 손을 빌려주면서 파울이 아랍인을 위한 곳이라고 부른 조그만 싸구려 호텔에 방을 예약하는 일도 도와주었다. 우리는 그런 호텔에 더럽고 누추한 방 하나에 2~3명의 학생이 배정했다. 때로는 세계혁명이랑 명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라틴 아메리카인이나 프랑스인의 원룸에 투숙시키기도 했다. 나는 언젠가 스윙실페르 대로에 있는 세나 호텔에 내 다락방에 호텔 관리인 오클레르 부인 모르게 그런 장학생 중 한 명을 묵게 하기도 했다. 그들은 부류가 매우 다양했다. 대부분 산마르코스 대학에서 문학, 법학, 경제학, 과학, 교육학을 공부하던 학생들로 공산청년회에서 투쟁했거나 혹은 다른 좌익 그룹의 투사로 활동했던 학생들이었다. 리마 출신 이외에 지방 출신 청년들도 있었고 심지어 푸노, 쿠스코, 아야쿠소 안데스 지방의 농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모집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좌우간 살던 마을에서 파리로 급격한 공간이동을 한 그들은 다소 당황해서 모든 걸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오를리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그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는지 자신들이 받을 훈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듯했다. 장학생 모두가 페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카르티에라탱을 배회하는 학생이나 예술가 혹은 모험가나 보헤미안 같은 다양한 부류의 페루인 가운데 뽑힌 사람들은 파리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그들 중에 내 친구인 심령주의자 알폰소가 가장 특이했는데 그는 리마의 견신론 종파를 통해 프랑스로 파견되어 초심리학과 견신론을 공부했다. 파울의 달변에 마음을 빼앗겨 혁명의 세계에 입문한 그는 창백하고 수줍음 많은 청년으로 거의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몸은 앙상하고 정신이 산만한 그에겐 일종의 성숙한 영혼이 느껴졌다. 점심때 르클린이나 라프티드스루스에서 대화를 나누며 나는 파울에게 MIR과 쿠바와 가끔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낸 장학생의 대부분이 그 기회를 이용해 개인적인 여행을 하며 그들은 결코 어깨에 총을 메고 등에 배낭을 짊어진 채 안데스 산맥을 오르거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은근슬쩍 이야기했다. 모든 게 이미 개선되어 있어. 파울은 대답하며 역사의 법칙을 깨달은 판사처럼 자세를 취했다. 그들 중 반만응에도 혁명은 식은 죽 먹기야. 사실 MIR은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사치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역사는 오랫동안 거북이 걸음으로 걷다가 쿠바 혁명을 계기로 갑자기 경주 자동차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지며 배우고 일어나면서 행동해야 했다. 지식 수준과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나 심리 테스트를 치른 뒤 젊은 게릴라 전사를 뽑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쿠바가 페루 혁명을 먼저 시작하려고 경쟁하는 다른 좌익 그룹에 장학금을 주기 전에 그 장학금을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가 오릴리 공항에서 픽업해 파리 체류 기간 동안 틀어박혀 지낼 작은 호텔의 침실이나 하숙집으로 데려간 장학생은 대부분 남자였고 아주 젊었으며 몇몇은 심지어 10대였다. 어느 날 나는 장학생 중에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을 픽업해 괴리사 그 거리에 작은 호텔로 데려가죠. 파울이 부탁했다. 아나 동지,
아를레테 동지, 에우프라시아 동지야, 잘했대 해줘. 장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한 방침 중 하나는 절대 진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했다. 새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아를레테 동지를 어디선가 봤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나 동지는 생기발랄하고 까무잡잡했는데 다른 두 여자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다. 그날 아침 내가 들은 것과 그녀와 두어 번 얘기한 내용을 보아 교사노동조합의 지도자가 틀림없었다. 에우프러시아 동지는 15살 소녀처럼 보이는 갸냘픈 중국계 여자였다. 그녀는 피로로 녹초가 되어 도착했다. 오랜 비행 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난류 때문에 두어 번 토했기 때문이었다. 아를레테 동지는 가는 허리에 피부가 창백하고 매우 매력적인 여자였다. 다른 여자들처럼 아주 검소하게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나 행동에는 매우 여성적인 면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금 지나가는 거리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도톰한 입술을 오므렸을 때 특히 그랬다. 괴르샤크 거리에 호텔로 가는 동안 가로수가 줄지어 선 대로와 대칭을 이룬 고층 건물, 가방과 책과 공책을 들고 소르본 대학 주변 거리와 비스트로를 배회하는 젊은 남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짙고 의미심장한 눈은 무언가를 열망하듯 반짝거렸다. 창문도 없고 욕실도 없는 방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게다가 세 사람이 침대 2개를 함께 써야 했다. 나는 그들과 작별하며 파울의 지시사항을 다시 반복했다. 그가 오후에 이곳에 들러 파리에서의 계획을 설명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나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호텔 입구에서 잠깐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때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방에 있으니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아를레테 동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게다가 매일 파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지. 그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물론 많이 변했다. 특히 말투가.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내 기억 속의 생생한 짓궂음과 함께 뭔가 대담하고 무의식적이고 도발적인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것은 특히 그녀의 도전적인 태도와 조그만 가슴, 앞으로 내민 얼굴, 약간 뒤로 놓은 한쪽 다리, 탱탱한 엉덩이, 상대방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 못하게 하는 비아냥거리는 시선에서 잘 드러났다. 그녀는 키가 작고 손발도 자그마했다. 이제는 금발이 아니라 검은색인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는 리본으로 묶었다. 눈동자는 진한 꿀색이었다. 나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지가 크게 화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팡테옹, 소르본 대학, 오데온 국립극장, 룩상부르 공원을 산책하고 앙시엔 코미디 거리에 있는 작은 그리스 식당 아크로폴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그녀는 혁명 비밀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기가 가톨릭 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비밀 조직인 공상청년회에서 수년간 12사로 활동하다 다른 두 여자 동지와 마찬가지로 MIR로 옮겼는데 MIR가 진정한 혁명운동 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공산청년회는 경화증에 걸린 시대착오적 분파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그런 것을 별 확신 없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파리에 머물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며 지금은 유네스코의 스페인어 번역가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시험이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집게손가락 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포개고 테이블을 2-3번 두드려요. 그러면 통과할 거예요. 아를레테 동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미신적인 액마기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과학적 교리와 양립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발끈했다.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묵주 기도도 할게요.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내가 미신을 믿는다고 당에 고발할 건가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은 아주 착해 보이거든요.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자 어린 소녀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양쪽 뺨에 보조기가 파였다. 나는 그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괜찮다면 장동지에게 요청해 떠나기 전에 파리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좋아요, 멋진 계획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내게 힘없이 손을 내밀었고 내 손에서 자기 손을 빼지 않고 잠시 놔두었다. 그 여자 기릴라는 아주 예뻤고 애교가 넘쳤다. 다음날 아침 나는 20명이 넘는 다른 지원자와 함께 유네스코의 번역가 시험을 치렀다. 영어와 프랑스어, 텍스트 6개를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쉬운 편이었다. 나는 아트로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망설였다. 처음엔 로마 예술이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텍스트를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로마네스크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다. 점심때 나는 파울과 함께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인 소시지를 먹으며 라프티트스를 갔다. 나는 파울에게 새 여자 동지가 파리에 머무를 동안 아를레테 동지와 외출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음흉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설교를 들어놓으며 꾸짖는 척했다. 여자 동지와 자는 건 절대 금지야. 쿠바와 중국에선 혁명운동을 하는 동안 여자 동지와 자면 총살형에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녀와 데이트를 하려는 거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런 것 같아. 나는 약간 수줍어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심각한 문제에 처한다면 그러면 네 욕망을 참겠다고? 파울이 웃었다. 위선 떨지 마, 리카르도. 내가 모르게 그녀와 나가. 그래, 그러면 괜찮아. 대신 내게 다 얘기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콘돔을 꼭 사용하라고. 바로 그날 오후 나는 아를레테 동지를 데리러 호텔에 갔고 그녀와 라르프 거리에 있는 라프티트 오스텔리르에서 비프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먹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슈 르프랭스 거리에 있는 클럽 레스칼로 갔다. 카르멘 시티라는 스페인 여자가 줄리에트 그레코 스타일로 온통 검은 옷을 입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곳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주의자들이 애창하던 노래를 부르고 옛날 시를 읊는 곳이었다. 우리는 코카콜라를 넣은 럼주를 몇 잔 마셨다. 쿠바 리브레라고 불리는 칵테일이었다. 작고 어두운 클럽은 연기로 자욱했고 후덥지근했으며 서사시나 우스에 찬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나는 술잔을 비우기 전에 그녀의 주술과 묵주기도 덕분에 유네스코 시험을 잘 보았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내가 10년 전부터 그녀를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날 알지도 못하면서 반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나 같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인생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단 말인가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예요. 단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나는 천천히 대답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 당시 당신의 이름은 릴리였고 칠레 여자아이 행세를 했어요. 나는 그녀가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거나 덜덜 떨며 꽉 쥐고 초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내 손 안에 있는 자기 손을 그냥 놔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얼굴을 내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댔다. 너무 가까워 그녀의 숨소리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의 작은 눈망울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직도 칠레 사람 말투를 잘 흉내내요? 나는 그녀의 손에 기싸매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지 마요. 내가 당신에게 3번이나 사랑을 고백했고 당신은 늘 단호하게 안 된다고 대답했던 것 기억나지 않아요? 리카르도 소모 쿠르시오. 그녀는 재미있어 하며 소리쳤다. 그녀가 손에 힘을 주는 것이 느껴졌다. 홀쭉이 너무 단정해서 바로 전날 성체를 받은 것 같던 코올리게. 하하, 그게 바로 너였어. 아, 너무 재밌다. 그때 넌
경건한 신자 같은 얼굴이었지.